살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세요. 10살 거지 소년이 숨을 여기 헐떡이며 들어가세요. 회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년이 가리킨 곳은 공사장 한쪽 구석, 녹슨 철제 덮개가 반쯤 열린 여기 낡은 들어가세요. 우물이었습니다. 민재혁 회장은 당황한 얼굴로 소년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차분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회장이 우물 안으로 몸을 숨긴 바로 그 순간 머리 위에서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콘크리트 벽면이 무너지며 방금 전 회장이 서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복면을 쓴 남자 2명이 먼지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회장은 우물 안에서 숨을 죽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어떻게 이 상황을 예견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 폐가촌 골목길. 10살 소년 한지우는 동네 슈퍼에서 얻어온 상한 빵 2개를 손에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거기 거지 새끼. 뒤에서 동네 아이들 서너 명이 소리를 질렀어요. 지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우리 엄마가 돈 훔쳐갔다며. 어제 가게에서. 지우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저 안 그랬어요. 저는 그냥 상한 빵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왔고 지우의 이마에 맞았어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빵을 꽉 쥐고 폐가 쪽으로 뛰었어요. 그날 저녁 강태산 할아버지가 지우의 손을 잡고 동네 작은 병원 문을 밀었습니다. 아이마 좀 봐주세요. 상처가 깊어서요. 간호사가 지우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할아버지, 여기 진료비 못 내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밀려 있고요. 오늘은 꼭 낼게요. 제발 아이만. 안 됩니다. 보건소 가세요. 강태산이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우선 이걸로.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진료비가 그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병원 문이 닫혔습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폐가에서 낡은 붕대와 소독약으로 직접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지우는 아파도 소리 내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강태산 할아버지가 폐가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급히 할아버지를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나가던 동네 사람 몇 명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한 아줌마가 중얼거렸어요. 저 노숙자들이 또 술 먹고 쓰러진 거 아냐?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숨을 못 쉬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어요. 지우는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주소를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폐가촌은 정식 주소도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1시간 뒤에야 겨우 의식을 되찾았어요.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도 보호하지 않았어요. 가족도 사회도 아무도.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북구 신약연구소 재건축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굴착기의 굉음과 철근을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공사장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세대가 천천히 진입했어요. 맨 앞 차량에서 내린 인물은 민재혁. 60을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현장을 압도하는 은하제약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진회색 정장이 몸에 완벽하게 맞았고 단정하게 넘긴 백발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수행비서가 조심스럽게 동선을 안내했습니다. 민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 소장이 기다리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뒤를 수행원 4명과 연구소장이 따랐습니다. 공사장 외곽 철조망 너머. 한지우는 철조망에 손을 걸친 채 공사장 안쪽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낡아서 앞코가 벗겨진 운동화, 몇 번이나 기운 흔적이 역력한 티셔츠. 하지만 아이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지우는 공사장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했어요. 드르륵, 끽, 철근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 쿵, 쿵. 불안정한 벽면에서 진동이 전해지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들이 만들어내는 파동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어간 정장 입은 할아버지가 향하는 곳. 지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위험해. 아이는 주저없이 철조망을 타고 넘었습니다. 경비원이 소리치며 달려왔지만 지우는 이미 자재 더미 사이로 몸을 숨긴 뒤였어요.
작은 틈새를 이용해 굴착기 아래를 빠져나가고 적재된 파이프 틈으로 미끄러지듯 파고들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어요. 저 할아버지가 가고 있는 곳. 소리에 파동이 집중된 그 위험한 구역이었습니다. 민재혁은 현장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구 건물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철거 예정인 3층 구조물의 보강 작업이 한창이었고 천장에는 임시 철골과 지지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회장님, 저쪽 구역의 구조 변경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 소장이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재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안쪽으로 들어섰어요. 수행원들이 따라가려 했지만 현장 소장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좁은 통로라 위험합니다. 회장님만 잠깐 확인하시고 나오시죠. 민재혁은 혼자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그때 자재 더미 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숨을 헐떡이는 소년 하나가 나타났어요. 누구냐? 하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회장이 아닌 천장과 벽면을 향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공사장 구석에 방치된 낡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철제 덮개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은 깊고 어두웠어요. 아이가 재빨리 우물 덮개를 완전히 열고 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살려면 여기 들어가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민재혁은 황당함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거지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우물에 들어가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할아버지가 서 있는 곳 무너져요. 아이의 눈빛엔 장난기가 전혀 없었어요. 민재혁이 입을 열려던 순간 끽 위에서 철근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의 발이 멈췄어요. 지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요. 빨리요. 민재혁은 우물 입구를 내려다봤어요. 깊고 좁은 공간.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까? 그의 한 발이 우물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드득, 쾅. 천장에서 거대한 철골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혁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우물 안으로 몸을 숙였어요. 좁고 차가운 공간. 석재로 된 우물벽이 등에 닿았고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우가 재빨리 철제 덮개를 반쯤 닫아 위장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옆 자재 더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쾅! 쿠르르릉! 천장에서 철골 연결부가 끊어지며 굉음이 터졌어요. 거대한 철근 다발과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연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재혁이 서 있던 위치를 정확히 덮치듯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내려앉았어요. 우물 안에서 작은 틈으로 밖을 보던 민재혁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서 있었다면 즉사했을 것이었어요. 먼지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민재혁은 우물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달려와야 했습니다. 수행비서, 수행원들, 현장 소장, 누구라도.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복도에는 고요한 뿐이었습니다. 발소리도 고함도 무전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민재혁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이곳에 혼자 남겨두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로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 2명이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무너진 자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재혁은 우물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죽였어요. 얼른 확인해. 한 남자가 철근을 들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남자가 콘크리트 덩어리를 발로 차며 자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시체를 확인하고 일을 끝내는 것. 우물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민재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한 살인 시도였습니다. 뭐지? 분명 여기 서 있었는데. 복면 남자 하나가 자재를 더 깊이 뒤지며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남자도 철골 사이를 수색했지만 회장의 시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남자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마지막 순간에 피한 건가? 그들은 재빨리 주변을 뒤졌지만 회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회장이 공사장 우물 안에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으니까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나눴어요. 목표 미확인. 계획 실패인 듯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짧은 대답이 들렸고
두 남자는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민재혁은 조심스럽게 우물 밖으로 기어나왔어요. 먼지를 뒤집어 쓴 그의 정장이 찢어져 있었고 손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자재 더미 뒤에서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무너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민재혁이 아이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지우가 천장을 가리켰어요. 소리가 이상했어요. 떨림이 보였거든요. 아이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철골 연결부의 미세한 틈 지지대, 볼트의 헐거운 각도, 그리고 그 모든 불안정한 구조가 만들어낸 소리의 파동까지. 민재혁은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말도 안 됐습니다. 10살짜리 거지아이가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었죠. 그런데요, 할아버지. 지우가 복도 반대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떨림이 저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누군가 여기를 망가뜨렸고 그 흐름이 할아버지한테로 집중되게 만든 거예요. 아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 흐름을 따라가면 어디서 떨림이 시작됐는지 알 수 있어요. 민재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뒤를 따라 복도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을 따라가듯 망설임 없이 걸었습니다. 구석진 통로를 지나고 좁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이의 발걸음은 정확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연구소 외곽 출구로 나왔어요. 그곳에는 수행비서와 수행원들, 그리고 며느리 박미선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이 무언가 지시하듯 손짓하고 있었고 수행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때 먼지를 뒤집어 쓴 회장이 거지아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현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수행비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수행원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며느리 박미선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한 걸음 뒤로 비틀거렸어요. 아버님, 이게 어떻게? 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혁은 재빨리 주변을 훑어봤어요. 자신을 그곳에 안내했던 현장 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우가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그 손가락 끝은 정확히 박미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줌마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가 차갑게 공기를 갈랐어요. 떨림이 저 아줌마한테서 시작돼서 안쪽으로 흘러들어갔어요. 박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민재혁은 며느리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의심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뭐라는 거야? 저 거지아이가 무슨 소릴? 박미선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얼른 저 애를 데려가. 불법 침입이잖아. 수행비서와 수행원들이 황급히 아이를 끌어내려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민재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기다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의도적인 안내, 혼자 남겨진 시간, 정확한 타이밍의 붕괴,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살인이었고 그 중심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회장의 제지에도 수행비서는 재빨리 수행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지우에게 다가가 아이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아이를 끌고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하나? 연구소 외곽 쪽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강태산이었습니다. 이른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그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때 묻은 작업복에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그가 풍기는 분위기는 평범한 노인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죠. 수행원들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강태산은 아이를 붙잡고 있던 수행원들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을 조용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수행원들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지우가 자연스럽게 강태산 쪽으로 몸을 빼냈습니다. 민재혁은 그 노인을 주시했어요. 겉모습은 평범한 노인에 가까웠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깊고 차분한 수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어요. 강태산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돌아서려던 순간 민재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강태산이 멈춰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재혁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그 아이는 누구죠? 강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태산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아이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은 채 강태산은 아이를 데리고 유유히 연구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민재혁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재혁은 본사 회장실로 돌아와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오늘 연구소에 나타난 그 아이, 신원 파악해.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민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연구소에서의 일을 되짚었습니다. 우물에 들어가라던 목소리, 정확하게 무너진 천장, 떨림의 흐름을 읽어내던 눈빛. 그런 재능은 결코 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이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름 한지우, 나이 10살, 거주지 서울 외곽 폐가촌, 호적 미등록, 학교 미취학. 민재혁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차 준비해.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검은 세단이 폐가촌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민재혁이 낡은 폐가 쪽으로 걸어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문이 열리며 강태산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그분이시군요. 아이와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강태산이 옆으로 비켜섰어요. 폐가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바닥에 앉아 민재혁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민재혁이 아이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천장이 무너질 거라는 걸. 그냥 들려요. 소리가 흐르는 게. 지우가 설명했어요. 구조가 불안정하면 소리 파동이 달라지고 철근이나 볼트에서 미세한 진동이 생긴다는 것. 그 진동 패턴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사람의 호흡이나 심장 박동, 감정에 따라서도 소리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까지. 아이는 물리학자처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냈습니다. 민재혁은 확신하게 됐어요. 이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실제로 공간의 불안정성을 감지하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런 능력은 죽은 둘째 아들 민우진에게서 봤던 재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아들은 건축 구조만 알아차렸지만 이 아이는 사람의 감정까지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넌 원래부터 이런 걸 들을 수 있었니?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민재혁의 시선이 강태산에게 향했어요. 이 아이를 언제부터 돌보셨습니까? 강태산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8년 전쯤 강에서 발견했습니다. 민재혁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8년 전, 둘째 아들 민우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손자 민서준이 실종됐던 때였습니다. 강에서라고 하셨습니까? 강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혁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이 강으로 추락했고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 결국 실종 처리됐었어요. 민재혁은 지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얼굴, 윤곽, 눈매,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죽은 아들과 닮아 있었어요. 민재혁이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머리카락 하나만 가져가도 될까? 왜요? 그냥 할아버지가 간직하고 싶어서.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혁이 조심스럽게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태산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재혁이 일어나 강태산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단에 오른 민재혁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어요. 친자 검사 준비해. 비공개로, 최대한 급속으로. 혹시 저 아이가... 민재혁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손자 민서준이라면 지난 8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박미선, 내일 아침 회장실로 소환해. 비서실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선은 회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안감에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민재혁이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 박미선이 소파에 앉자 민재혁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연구소 사건, 할 말 없나? 박미선이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저는 그날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너무 놀랐어요. 민재혁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아이가 널 지목했어.
박미선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그런 거지 아이가 뭘 알겠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무렇게나 가리킨 거겠죠. 민재혁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응시했어요. 그 침묵이 더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시죠? 의심하진 않아. 거의 확신할 뿐이지. 박미선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창백한 얼굴로 다급히 회장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밤 박미선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날 위기였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고 아이가 자신을 가리키던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박미선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폐가촌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가 폐가 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야, 꼬마야. 나와. 문이 열리고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놀라지 않고 박미선을 올려다봤어요. 너, 왜 날 지목한 거야? 박미선이 한 걸음 다가서자 폐가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박미선의 숨이 멈췄어요. 가까이서 본 아이의 얼굴. 이마의 선, 눈매의 곡선, 입술의 모양,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너 누구야? 한지우요. 박미선의 시선이 아이의 손으로 내려갔어요. 작고 야윈 손, 흙 묻은 손가락.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손목 안쪽이 보였어요. 작은 점 3개가 초승달 모양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박미선의 눈이 커졌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서준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특이한 점. 의사가 매우 특이하다고 했던 그 점. 항상 사랑스럽게 입맞추던 그 점이었어요. 박미선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며 눈물을 흘렸어요. 서준아. 8년 동안 입 밖으로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는 한지우예요. 박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8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세미나 가던 길,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 강물 속으로 추락. 정신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고 남편은 즉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실종됐다고 했어요. 강물에 떠내려갔을 거라고. 1달 넘게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빈관 앞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박미선은 그날 이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그 슬픔은 점점 분노로 변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회사 승계를 원치 않았던 남편. 시아버지는 남편을 정식 후계자로 지명하려 했고 두 사람은 늘 충돌했어요. 그날 남편은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강압적이었어요. 후계자들이 모이는 자리다. 반드시 참석하라. 그날 억지로 보내지만 않았어도 남편과 아이는 죽지 않았을 거라 믿었습니다. 장남 민태준이 그녀의 원망을 교묘히 부채질했어요. 내 남편의 죽음은 아버지 때문이야. 강요하지만 않았더라도 우진이는 지금 아이와 함께 살았을 거라고. 마음이 병들어가던 박미선은 그 말을 믿었어요.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려면 원망이라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연구소 사고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8년 동안 폐가에서 힘겹게 살면서 친엄마가 할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는 것도 모른 채 오히려 할아버지를 구해낸 것이었어요. 박미선의 입에서 처절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오열했어요. 지우는 그런 박미선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아줌마의 슬픔만큼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 주변의 소리가 슬픔으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오열하는 박미선 곁에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낡은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꼬질꼬질하고 때 묻은 손수건이었지만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초승달점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아가. 그녀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그때 폐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산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박미선과 그 옆에 서 있는 지우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박미선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녀는 지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손수건을 손에 꼭 쥔 채 폐가를 빠져나갔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녀 마음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결심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
다음 날 이른 아침, 박미선은 회장실에 다시 섰어요. 밤새 잠 못 이룬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미선은 서서 말을 이었어요. 연구소 사건, 제가 관여했습니다. 민재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구조물을 조작한 건 아니었지만 그날 아버님을 그곳으로 유도하는데 협조했습니다. 현장 소장과 수행원 일부가 저와 함께 움직였어요. 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진 씨와 서준이를 잃은 게 전부 아버님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민재혁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손목에 초승달점이 있었습니다. 민재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박미선이 무릎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서준이가 맞습니다. 살아있었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봉투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재혁은 서둘러 봉투를 뜯었어요. 친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한지우의 DNA는 민우진 및 박미선과 99.9% 일치. 한지우의 본명은 민서준이며 민재혁의 친손자 확인. 민재혁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8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손자가 살아있었어요. 민재혁이 창가로 걸어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야. 박미선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 막 엄마를 찾은 아이한테서 다시 엄마를 빼앗는 건 너무 가혹할 테지. 박미선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분간은 처벌하지 않겠어. 아이를 위해서야. 대신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서준이를 제대로 된 엄마로서 돌보는 것. 그것만 해. 박미선은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쏟았어요. 민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날 밤 민재혁과 박미선은 함께 폐가로 향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폐가촌 입구에 멈춰섰어요.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폐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폐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강태산이 밖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 작업을 멈추고 일어섰어요. 민재혁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제는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강태산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박미선은 강태산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입니다. 8년 동안 제 아이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산은 잠시 박미선을 바라보다 짧게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폐가 안에서 지우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할아버지와 어제 그 아줌마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민재혁이 아이에게 손짓했습니다. 지우야, 잠깐 나와볼래? 지우가 폐가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는 새 어른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재혁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지우야. 아니, 서준아.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재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내 진짜 이름은 민서준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민재혁이 박미선을 가리켰습니다. 내 엄마야. 지우는 박미선을 올려다봤어요. 아이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미선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며 아이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서준아, 우리 아가.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박미선을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게서 수많은 파동이 느껴졌거든요. 슬픔, 그리움, 안도, 죄책감, 그리고 사랑. 처음 느껴보는 엄마라는 존재의 호흡과 파동을 보며 지우는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해짐을 느꼈어요. 엄마. 아이는 조심스럽고 어색한 목소리로 살며시 불러보았습니다. 박미선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응, 우리 아들. 앞으로는 함께 지내자. 다시는 떨어지지 말고. 할아버지도 엄마도 모두 함께.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요? 민재혁이 강태산을 돌아봤어요. 강태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어요. 민재혁이 강태산에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함께 가시는 것도. 강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재혁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이곳에 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민재혁과 박미선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먼저 돌아갔어요. 내일 아침 다시 데리러 오기로 약속하고. 하지만 그날 밤 음모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언덕이 검은 SUV 안에서 민태준이 망원경으로 폐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DNA 검사부터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촉각을 세우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박미선이 함께 폐가를 찾아간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민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박미선을 이용한 연구소 사고 계획은 실패했고 함께 있는 모습으로 보아 박미선은 자수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 거지아이가 살아있는 손자라는 것도 확인됐어요. 민태준은 망원경을 내려놓고 조수석에 앉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어. 움직인다.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직감했어요. 저 아이가 모든 판을 뒤집을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하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민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신호, 상대방이 받았어요. 오늘 밤, 폐가. 민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폐가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산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평소와 다른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폐가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태준의 부하들이었어요. 10명이 넘는 사내들이 폐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내가 폐가 외벽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강태산이 재빨리 지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우야, 일어나. 그 순간 폐가 외벽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강태산이 아이를 안고 문을 발로 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이미 사내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태산은 아이를 등 뒤로 감추며 사내들을 마주했습니다. 비켜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사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강태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움직여야 할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강태산은 그것을 손으로 잡아채 비틀어 떨어뜨렸어요. 두 번째 사내의 주먹을 피해 발로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70 넘은 노인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정확했어요.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몽둥이가 그의 등을 강하게 내리쳤고 쇠파이프가 어깨를 강타했어요. 강태산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마지막 힘을 짜내 한 사내를 밀쳐냈습니다. 지우야, 뛰어. 강 쪽으로. 지우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명의 사내가 순식간에 아이 뒤를 쫓아갔습니다. 강태산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뒤에서 날아온 몽둥이가 그의 머리를 강타했어요.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사내들이 더 빨랐어요. 한 사내가 아이의 팔을 움켜쥐었고 다른 사내가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다가왔고 아이는 그 안으로 강제로 밀려 들어갔어요. 승합차가 출발하고 지우는 차창 밖으로 쓰러진 강태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내들은 강태산을 끌고 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를 하천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강태산의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몇 시간 후 강 하류 갈대밭에서 강태산이 천천히 물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피투성이지만 살아있었어요. 그는 갈대 사이에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눌렀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강태산이 낮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나 돌아가야겠어. 전화 너머에서 격양된 반응이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태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노숙자 노인이 아니었어요. 국내 최정점 그룹의 총수. 그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1시간 후 하늘에서 3대의 헬기가 폐공장에 접근했어요. 수십 대의 검은 세단과 SUV가 공장을 포위했습니다. 100여 명의 경호원들이 공장을 봉쇄했어요. 그들이 길을 열고 강태산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맞춤 제작된 최고급 정장,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아이는 어디 있지? 경호원이 지우를 구출해 데리고 나왔어요. 강태산이 아이를 안고 경호원에게 인계했습니다. 누가 지시했지? 민태준 맞지?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사내들을 제압했어요. 은하 제약 본사.
엘리베이터에서 강태산이 나타났습니다. 태백그룹 회장, 강태산이다. 민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방산 기업, 태백그룹. 내가 건드린 아이는 내 손주나 다름없다. 그리고 내가 해친 사람들은 이제 내 가족이 됐지. 경호원들이 민태준을 에워쌌습니다. 민재혁과 박미선이 회장실에서 나왔어요. 아이는 무사합니까? 안전합니다. 곧 이쪽으로 올 겁니다. 1시간 후 본사 1층에 지우가 도착했어요. 민재혁과 박미선이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강태산이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짓었어요. 석 달 후 한남동 저택에 4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재혁, 박미선, 지우, 강태산.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거실에서 지우가 레고를 조립하고 강태산은 신문을 봤습니다. 주방에서 민재혁과 박미선이 아침을 준비하며 투닥거렸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낚시 가요? 날씨가 좋으니 다녀올까? 안 돼요. 서준이는 피아노 학원 가야 해. 두 어른이 아이를 두고 아웅다웅했어요. 저녁 발코니에서 민재혁과 박미선이 대화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평생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넌 이용당한 거야.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달라야 해. 어느 일요일 오후 4사람이 한강변을 산책했어요. 지우가 앞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빨리 와봐요. 아이가 가리킨 곳엔 까맣게 탄 폐가 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4사람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마저도 그들이 공유한 추억이자 인연으로 남았으니까요. 강바람이 옷자락을 스쳤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상처와 음모로 시작된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로 이어졌습니다. 4사람은 각자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진심 어린 가족. 지우의 웃음소리가 한강변에 울려 퍼지고 새 어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분명 그 어느 때보다 더 밝을 것이었습니다.